안녕하십니까. 이차대형 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27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은 4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면 크게 무리 없이 지수를 봤을 때 약간 답답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또 지수가 좀 답답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크게 분위기가 나빴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뭔가 지수를 봤을 때도 가능성을 보였던 그런 하루였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전 세계 증시,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우리 증시에까지 미치고 있는 두 가지 큰 악재가 있죠. 한 가지는 미국 연준 정책과 관련된 부담, 조기 테이퍼링 및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담은 두고두고 변수로 작동될 지언정 지금 당장은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은 두 번째 악재, 중국의 대부동산 그룹인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 이 문제 아직까지도 깨끗하게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직관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문제가 일파만파 커질 그럴 위험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조만간에 해결될 것이라는 건데, 어찌됐든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특히 해결되는 그런 수습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을 때에는 당장이라도 지수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준비 상태가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돼서 시장 참가자 어떤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죠. 그것을 그런 감을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단할 수는 없는 아직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또는 불안한 측면이 남아있기도 한 그런 장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장의 판도가 약간은 다른 쪽으로 전개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전체 시장 상황과 관련돼서는 불확실을 하다 하더라도 지금 실적 부분이나 또는 그 파트의 업황 전망 등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믿음직한 파트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바로 2차 전지죠. 자, 지난주 목금요일 날도 좋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종목이 또 올라갑니다. 2차 전지가 말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될 정도로까지 많이 올라가서 더 이상 매수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으로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열 같지가 않고요. 또 설사 과열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개의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을 정도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난주 2차 전지주 대부분들이 좋아하는데 반해서 우리의 2차 전지 주력이었던 SKC,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SKC의 일봉 차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이지 주가가 거래까지 수반된 채 위아래로 무려 10% 정도 수준이나 왔다 갔다 하는 대단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에 우리의 애를 태웠던 주인공이 바로 그 SKC인데요. 상당히 안정적인 대형주라고 봤던 건데 그렇게 불안하게 움직였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은 정반대죠. 오늘은 그러한 불안을 깨끗하게 불식시키면서 장대 양보를 만들며 역사적인 신고가를 아주 시원스럽게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이들 종목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절대 팔면 안 됩니다. SKC 하나만 본다 했을 때 그 전부터 2차 목표 가격이 20만 원이고 3차 목표 가격은 30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거 저런 거 현재 지금 너무 세밀하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무조건 내년까지 적어도 30만 원이 될 때까지는 무조건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그런 관점을 설명드리고 있고,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이들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부대 종목으로 이 주력 종목 SKC 외에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이 대주전자재료, 또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저리는 개장 초에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 다시 플러스로 반전되는 기염을 토했고요. 나노신 소재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목은 아닙니다만 후성 같은 주가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에 가장 만만한 종목인 후성 같은 종목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올라갑니다. 물론 이 종목을 추천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것은 썩 타이밍이 좋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를 보자는 거죠. 그만큼 분위기가 뜨거워요. 근데 뜨겁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열됐다는 이유로 그들 종목을 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가져가야 보유해야 된다는 건데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2차 전지 완제품 업체의 실적을 놓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도 있지만 그들은 원래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만 보려면 삼성 SDI 실적을 보는 게 가장 보기에 현재 그 판단하는데 현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 SDI 이 삼성 SDI 2차 전지와 관련된 실적 추이가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걸 알면은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I 실적을 분석을 할 거고요. 삼성 SDI를 갖고 계신 분들도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들어 더욱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크게 부각되는 그런 배경이 또한 또 별개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2차 전지들이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배경이 대체 뭔지에 대해서도 일단 5대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OCI 괜찮은 것 같아요. OCI 개별 종목으로 OCI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때가 매수할 기회인 것 같다 했던 건데 오늘 5%나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서 머물 것 같지가 않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부대 종목입니다. 주력 종목은 아니지만 그좀 꾸준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테스나가 악재가 좀 나왔습니다. 6%나 하락을 했죠. 그래서 이런 개별 종목이 장중 악재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것이 유튜브 방송 하루에 한 번 하는 방송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죠. 이런 경우 수시로 저와 어떻게 연락을 해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오늘도 이슈부터 이제 점검을 해야 될 건데요.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일단 올려놓고요. 자, 그리고 자막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중국의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는 아직 진행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아마도 이번 달 말 내지 다음 달 초 정도에 깨끗하게 정부의 개입으로 해서 정리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 전 세계 증시는 그게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 상장 기업 3분기 실적이 정점론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인데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그래서 3분기 전체 상장기업 FN가이드 실적 추적 3곳 이상 있는 곳 247곳입니다. 247개 업체죠. 총 영업이익 규모는 예상 규모입니다. 59조 8,321억 정도 된다 하는 것. 작년 동기 대비 49.3%. 이것만 해도 상당한데 지난 1분기 때 118%, 지난 2분기 때 91.9%에 비해서 그 증가율이 거의 반토막에 날 정도로까지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걸 보면 영업이익의 전반적인 그 흐름이 피크를 찍고 3분기 넘어 4분기 때부터는 현재 둔화되거나 또는 약화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약간의 경계론입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죠. 반도체 정점론이 계속 나오고요. 또 헝다 쇼크가 아직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다 하는 것이고, 또 최근 중국의 경기가 PMI 지난 8월달
PMI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나쁘게 흘러갈 소지가 높다. 3분기가 정점이고 4분기 때부터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경계론인데요. 근데 설사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흐름상으로 봤을 때 크게 나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일단 49.9%라고는 절대 수치가 높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 1분기, 2분기 때 상당히 높은 그런 증가율은 기저 효과죠. 그 전에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이랬던 것이고, 어느 정도 정상화됐던 현재 작년 3분기 때부터는 거기에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그 증가율이 자연스럽게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앞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해서 신경 쓸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경계하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관련된 기사가 한국경제신문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근데 그러면서도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 두 종목에 대한 실적 추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하필이면 두 종목이 다 2차 전지 업체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삼성 SDI는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 대비 약 30% 넘게, 그리고 4분기 실적은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50% 넘게 급증한다는 전망을 내놨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양극재의 캐파, 생산 캐파나 그와 관련된 매출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을 한 사례로 현재 내놨다는 거죠. 그만큼 2차 전지가 좋다는 것을 그 기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왕 삼성 SDI 얘기가 나왔으니까 2분기 실적 잠깐 보면서 보강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전체, 그러니까 삼성 SDI는 전체 사업 구조로 본다면 전지 사업부와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전체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근데 전체 매출로 보면 3조 3,430억, 작년 동기 대비 31%, 이것만 해도 괜찮죠. 그리고 영업이익 규모가 2,740억 해서 작년 동기 대비 164%, 2배 반도 넘는 그런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건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부터 해왔던 전자재료 부분 매출이 6,280억입니다. 근데 오히려 작년 동기 대비 약간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이 전체 매출 대비로 봤을 때 약 20%가 좀 안 되죠. 18%, 19%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 부분이 거의 30%가 넘어갔던 건데 계속 그 포션 비중이 줄고 있다는 거죠. 2차 전지가 높아지고 원래의 주 사업이었던 전자재료 매출 비중이 줄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빠른 속도로 2차 전지 시장과 관련된 매출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재료도 영업이익이 짭짤해요. 950억이나 됩니다. 오히려 영업이익률은 아직까지도 전자재료가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2차 전지보다. 그 얘기는 2차 전지가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현재 영업이익률이 약 15%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지도 말이죠. 같은 전지도 소형 전지가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용 전지, EV용 전지, 그리고 ESS용 전지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건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소형 전지가 커요. 1조 1,500억 정도의 매출에 약 20% 정도의 매출 신장을 했는데 영업이익은 1,050억, 한 67%나 급증했습니다. 근데 IT용 2차 전지인데요. 여기 한 가지 알아두실 것은 테슬라는 원통형 2차 전지, IT용 2차 전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통형 2차 전지로 해서 반드시 IT에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전기차에도 쓰인다는 건데 테슬라형은 그렇게 쓰이고,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체들도 원통형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죠. 원래 이 부분은 삼성 SDI가 강점이 있었던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 분야가 하마터면 묻혀질 뻔하다가 이번에 일본 분위기가 사실 원통의 2차 전지가 중요시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서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EV용 2차 전지 꽤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1조 1,070억인데 이게 원래 비중이 그 전에는 14%, 15% 정도밖에 안 됐던 건데
지금 이 비중이 거의 25%, 거의 30%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빠른 속도로 전체 매출 비중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전기차용 2차 전지에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낼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지난 2분기 때 처음으로 흑자 전환이 됐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간시 흑자 전환이 아니라 470억 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아니나 불과 한 4.2% 정도밖에 안 되죠. 영업이익률이. 하지만 이런 정도라도 흑자 전환된, 이제 간신히 흑자 전환된 것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영업이익률입니다.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한 매출 규모 4,580원이가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략 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성장률이 44.8%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흑전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아주 높은 상태는 아니죠. 이제 약 5% 정도 약간 못 미치는 그런 정도 수준이죠. 이 얘기는 현재 삼성 SDI 그 자체가 2차 전지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터닝 포인트 BEP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제 막 실적이 커가지는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삼성 SDI한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전체에도 같은 맥락으로 해당이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2차 전지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지금 파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얘기도 바로 여기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실적만 봐도 2차 전지주와 관련된 우리의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골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있어서 그 내용을 준비를 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2차 전지가 계속 부각되는 5대 배경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는 본격 성장 초기 단계에 있다는 거죠. 전체 자동차 시장은 연간 생산 및 판매 1억 대 중에서 순수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제 300만 대 내지 500만 대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3 내지 5%, 하이브리드까지 합쳐서 약 10% 정도, 4배 정도이거든요. 이제 막 시작돼 있는 그런 상태.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점유율이 최소한 30% 정도까지는 돼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앞으로도 적어도 5년 정도는 걸려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작 단계에서 미리 파는 것은 바보짓이죠. 그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EV용, ESS용, BP 이제서야 비로소 아까 얘기했던 삼성 SDI도 그렇고 LG화학도 SK이노베이션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제서야 비로소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시작을 했다는 건데 2차 전지 완제품 업체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이미 소재업체, 부품업체는 작년부터 이미 다 흑자로 다 전환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시장 진입장벽이 현재 2차 전지 완제품도 그렇고요. 부품 및 소재 쪽은 다 그 진입장벽이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경쟁력이 그전에는 간신히 일본에서 또 다른 나라를 통해서 부품이나 소재를 들여와서 조립하는 형태의 완제품을 만들어서나 각각 우리나라 각계 주요 업체들이 다 그런 부품과 소재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 단계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한국의 2차 전지의 생태계가 어느 정도 입체적으로 또 구축이 됐다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된 캐파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속력전이죠. 속력전도 상당히 앞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쟁력이 전 세계 탑이죠. 여태까지도 탑이었지만 앞으로도 그 격차는 줄어들지 않은 채 계속 벌릴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에너지 혁신과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실리콘 응급제, 또 하이니켈 양극재 이런 것과 관련돼서도 한국의 관련 업체들이 상당폭 그 부분과 관련된 비전과 실력을 갖게 됐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 업체들이 그렇게 뜰 수 있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형성됐고 앞으로 더욱더 더 강하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시장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4509%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현재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금융시장의 자산 배분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채권 시장에서 증권 시장 쪽으로 돈이 이동한다라는 뜻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보면 일단 증권 시장으로 봤을 때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테이퍼링 문제,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담을 딛게 되면서 그렇게 증식적으로 돈이 몰려가는 상황을 대변하는 현재 그 채권 금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입니다.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 속도 너무 빠르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수준도 지금 1.7, 1.4, 1.5까지는 괜찮을지언정 1.7, 1.8 이상 넘어가면 곤란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되면 다소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채권 금리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되고요. DXY 93.2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WT $1 환율 1176원인데요. 여전히 높죠.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 속에 있는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차트는 $1 일봉 차트입니다. 맨 끝에 있는 차트가 바로 그것이죠. $1 일봉 차트가 아직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1차 저항선을 아직 뚫은 상태는 아닙니다만은 거기서 크게 안정되지 않은 채 아직은 왔다 갔다 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하지만 약간 우리가 경계한다는 측면에서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주변 증시입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은 괜찮고요. 일본 증시, 중국 증시는 약간 눈치 보는 약세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가 나홀로 강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증시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데 어찌됐든 일본 증시가 최근 더 이상 나홀로 강세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증시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수급을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역시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기관들은 상황에 따라 사고팔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흐름에 동조하되 외국인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특히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7거래일째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7거래일째 연속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에서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에서 일단 삼성전자의 가능성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에 안정되는 대로 특히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가 공식적으로 종결되는 대로 외국인들은 보다 노골적으로 삼성전자를 매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인 종목이죠. 삼성전자, 삼성 SDI 그리고 삼성 SA가 아니죠. 삼성전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네이버가 맥을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다리면 결국 가는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그와 관련돼서는 뭐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SKC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시장을 봤고요. 베이시스를 봐야죠.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27인데요. 아직은 시장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베이시스가 충분히 강세장을 표시하지 못한 채 좀 백오데이션 상태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의 위험이 사라지고 시점으로 봤을 때 연말에 다가올수록 이 베이시스는 정상화될 소지가 높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노골적인 지수 상승 장세가 나온다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삼성전자가 가면 삼성전자류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하는 것은 공식이죠. 그런 것을 계속 지켜봐야 돼요. 아무리 2차 전지가 좋아도 그렇게 상황에 바뀔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그와 관련된 조절을 해볼 필요까지는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종목입니다. 자, OCI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OCI가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잠깐 OCI 내용을 좀 보도록 하고요. 자, OCI 1분기 이후에 태양광 패널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이 급등을 했죠. 11달러 정도 수준에서 22달러 정도까지 거의 2배 정도 수준으로 1분기 이후 5월달까지 6월달까지 상당히 좋았다가 그리고 6월달부터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OCI 폴리실리콘이 피크아웃 정점을 지나서 지금 하향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바로 그것 때문에 OCI가 주가가 한때 매각 투지 못했던 지난 5월달부터 8월달까지 시세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었던 건데요. 하지만 7월달 들어서 반전이 됐죠. 드라마틱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킬로그램당 거의 29달러 내지 30달러 연초 대비 거의 3배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은 중국 제재, 폴리실리콘과 관련된 중국 제재가 좀 있습니다. 그런 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바이든의 그린 정책, 특히 2035년까지인가요? 2045년까지 전체 태양광이 차지하는 에너지 수급률을 지금 3%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40% 정도 끌어올린다고 하죠. 굉장한 파격적인 속도입니다. 그런 흐름이 계속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그 시장은 빠른 속도로 커질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기본적인 배경이 깔려 실제 그와 관련된 정책과 지원 수단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재밌는 것은 패널 업체, 가장 대표적인 패널 업체가 한화 솔루션 내에 있는 한화 QCL 같은 패널 업체들이죠. 이 패널 업체들이 캐파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 패널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와 관련된 원천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수요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급은 제한돼 있고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환경 속에 수요는 느는 그런 상황이 비단 단기적으로 이번 분기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 그런 환경이 지속될 소지가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폴리실리콘의 가격은 내년 정도에 30달러에 안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25달러만 해도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BP가 한 10달러 내지 12달러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그 가격이 킬로그램당 25달러도 아닌 거의 30달러 정도가 있을 때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자, 그리고 그 외에 아마존이나 기타 등등의 빅텍들이 친환경 에너지, 특히 이제 태양광과 관련된 업체들을 계속 M&A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나.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전부터도 계속 그랬듯이 태양광 쪽은 장기적으로 CAGR은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약 7% 정도라고 봤던 건데 그게 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7% 정도가 아니라 향후 전개되는 10년 동안은 거의 10%대로 올라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현재 기본적인 현재 폴리실리콘 및 TDI를 베이스 케미칼이라고 합니다. 베이스 케미칼 부분은 그와 같이 상당히 좋은 전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현재 카본 케미칼, 카본 블랙 같은 걸 생산을 하죠. 이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열병합 발전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신도시 개발이 있잖아요. 옛날 동양화학 부지에 신도시 약 70만 평 정도 된다고 하죠. 상당히 큰 규모의 땅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도시 개발을 미니 신도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개발 차익 및 적어도 그 전에 그와 관련된 상당히 큰 규모의 유동성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돈이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OCI는 지금 실적 대비 특히 금년 실적 대비 EPS는 예상되는 것이 대략 한 16,000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은 PER의 9배인데요. 내년 수준으로 봤을 때 내년에는 아마도 EPS 주당 순이익이 5만원 정도로까지 급증할 소지가 높습니다. 5만원까지는 안 되겠네. 4만원 정도로까지 보입니다. 4만원 정도까지 된다면 그러면 PER이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봤을 때 4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직 실적이 충분히 개화되지 않은 2021년 금년 실적을 보더라도 불과 PER이 9배 정도밖에 안 되고 내년 실적으로 봤을 때 PER은 불과 4배밖에 안 되니 많이 올라가서도 전혀 부담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OCI는 계속 보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전에 지난 금요일날 떨어졌을 때도 오히려 매수할 기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은 금년에 한 18만 원, 내년에 25만 원 그런 정도 보고자 했던 거죠. 자, 다음은 테슬라인데요. 이 종목이 상당히 좋았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별로 이와 관련된 제가 거론하는 비중을 좀 낮췄습니다만은 그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상당히 좋은 종목이었던 건데 이 종목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와이팜이라고 하는 통신 장비 업체, 상장된 업체, 한 1년 전, 2년 전에 상장된 업체 지분을 매각했다 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됐다는 건데, 이 와이팜이라는 업체는 통신 장비 내지 부품 업체로서 매출로 봤을 때나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지금 테슬라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정도 규모의 상대적으로 작은 업체입니다. 이 작은 업체의 지분을 내다 팔았다는 건데요. 여태까지 경영성과 등이나 비전이 나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주주 입장에서 그 지분을 부득불 작은 업체든 큰 업체든 어디서 판다 하더라도 상당한 프리미엄을 붙여야 된다는 건데, 지금 지분 30.62%를 그들이 인수를 하면서 522만 주, 2,800억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당 53,600원 정도에 팔았다는 건데, 아마도 오늘 떨어지기 직전에 가격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프리미엄을 경영권 프리미엄이죠. 10% 정도만 붙인 것 같아요. 그런 것 치고 너무 미약하죠. 뭔가 이게 비전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프리미엄이 30% 이상은 붙어줘야 된다는 건데 불과 10% 정도밖에 안 붙였다는 게 좀 애매합니다. 조금 뭔가 불확실하고 불안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와이파이민 업체는 신설 업체고 신규 상장 업체고 시총 차이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난단 말이에요. 3,300억, 6,700억. 그리고 5G 부분, 사실은 테슬라의 주력 테스트 장비 부분에 5G 단말기가 많이 들어가 있죠. 5G 단말 AP도 들어가 있고 5G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는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도 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된 확실성, 불확실성, 약간 불안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오늘 장중에 개장 초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단기적으로 매도가 나갔어야 되는데 유튜브 방송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직감적으로 현재 직관적으로 그것을 보고 그렇게 하신 분은 잘하신 거고, 만약에 매도를 못하고 그들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물량이 많을 경우 줄여야 됩니다.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차피 이것도 의미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으므로 그것을 참고 좀 기다린다는 자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량이 많아서는 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내용을 준비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을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적당히 수익 조절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이 테슬라에 대한 판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